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밤샘 농성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득권 양당의 정말 편법적이고 그리고 불공정한 양자 토론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 하지를 않다 보니 그냥 저 사람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안철수 후보께서 그 야외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선택지로서, 하나의 정당 선택지로서 저희 국민의당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두 당밖에 없다. 선상천하 두 당 후보자밖에 없다. 라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오늘 시간이 아주 깁니다. 우선은 제 개인 스토리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20대 때 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때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정체성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바로 봉사, 공익을 위한 봉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문제 해결사입니다. 저는 마크롱처럼 하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사람은 저 국회의원도 없고 세력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근데도 프랑스 국민들이 뭐 세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당선되니까 그때부터 프랑스 전체에서 인재들을 네 편, 내 편이 이렇게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그 노동개혁을 못 해왔거든요, 프랑스가. 근데 그것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도 성공하고 인재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요, 빚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장관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인재풀이 좁아요. 신세진 사람이 많으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인재들을 훨씬 더 널리 두루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국가에 봉사하게 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 회사 경영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서울의 남부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골목에 모텔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 있는 그 사무실이 싸게 나와가지고 거기 2층에 사무실이, 저희가 안랩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는데, 제가 맨날 했던 일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그러면 남아가지고 그날 저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계산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거, 그거를 계속 제가 했었어요. 저 출납 회계 맡은 직원이 항상 몇십 원씩 틀려가지고 그거 검사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동기 동창들은 지금 좋은 병원이나 좋은 대학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면은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이렇게 내년 되면 망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를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몇십 원 틀린지 그걸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지금 상황을 내가 도대체 내가 스스로 만든 상황인데 내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제 비결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내 지금 의대 동기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 것, 그것만큼 덧없는 건 없더라고요. 길이 다른데. 그리고 또 남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절대 남하고 비교 안 해야지.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벽이 있는데 절벽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봉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를 보면 돼요. 아래를 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산 기슭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 밑에 집도 작게 보이고 사람도 작게 보이고 내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래도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중간에 사실 저 그만둘까 고민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보니까 다른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묵묵히 제가 할 일만 하면 결국은 오해는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했죠. 정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 근데 정치에서 막 이렇게 이미지 조작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진실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미지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이었어요. 바로 여기 본청이거든요. 귀가 여기서 나와서 제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달리는 자동차 문을 열더니 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제 사진을 팍팍 찍어서 동력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달리는 차 문을 열고 사진 찍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저 사람 왜 저랬을까 하고 참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문짝만큼 그 사진이 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제목이 차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 그래서 항의하고 그 사진을 내리고 그 설명을 바꾸던데 반나절 정도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종편에서 평론가들이 그거 가지고 뭐 거의 1시간 내내 저를 막 물고 뜯고 씻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비겁한 사람처럼. 사실 저는 저만큼 용감한 사람 못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쌓여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막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학생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기업 경영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재산 절반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그 동그라미 재단에서 매년 사실은 한 20억 정도 연구비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젝트에.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보람있고 참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들도 했었죠.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티칸을 갔어요. 저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정치를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든 우리 사회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턱슨 추기경님이 저한테 얇은 책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월 1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영어로 번역한 책자였어요. 거기에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님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도 참 놀라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가장 진실하고 고귀한 형태의 자선이고 헌신이고 봉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딱 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온통 진흙으로 더럽혀지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해도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는 게 가장 진실한 형태의 봉사가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보면 여당하고 제1야당이 서로 파퓰리즘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병장 월급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쌍파퓰리즘인 거예요. 근데 파퓰리즘의 특징은 국민의 돈으로 선심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국민 세금, 그 다음에 국채 발행해서 빚으로 돈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 빚은 누가 갚아요? 지금 20, 30대부터 20, 30대 아이들이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오셨나 보네요. 제 아내가 도착했답니다. 그렇게. 저도 들을게요, 옆에서. 네. 아유, 추운데. 이 양자 토론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토론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을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저는 의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꼭 만들려고 이렇게 대선에 출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권 교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더 나은 후보라는 거 잘 알고 있다.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저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1야당 윤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모르는 남편 안철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편의 가장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감정 표현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벌써 30몇 년을 같이 살았고,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사귀었던 것까지 하면 이제 곧 있으면 40년 돼갈 것 같은데요. 그런 저도 간혹 힘든 거를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힘든 걸 참고 있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이 그동안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가끔 볼 기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사람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앞날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 분들 옆에 앉아있을 때 간혹은 남편의 그 감정이 저는 최소한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너무나 처참하게 이러한 울부짖음을 외면당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또 한동안 사람들은 도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 후보를 믿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그것이 지금 이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공약을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여러분을 정말로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자기들의 그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될까봐 국민들에게 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굉장히 부당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영의 시각이 아닌 공정의 눈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철야 농성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 안철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제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